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매 절차도에 대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께서는요, 이 경매 절차에 대한 그 룰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음 절차가 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막연히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는 그 절차별로 본인이 행동해야 하는 그 요령과 양식이 다 달라요. 행동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경매 절차도를 잘 숙지하고 있다가 그 경매 절차대로,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어떻게 행동이 나올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겠다, 요걸 머릿속에 잘 숙지하고 있으셔야지 이제 그 경매가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경매 절차는 사실은 자기가 직접 낙찰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쫙 진행해 보고 나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렇게 몸에 다가오는데, 자, 아직 여러분은 이제 경매로 낙찰 받아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절차라도, 이론적 절차라도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또 낙찰을 많이 받아보지 않은 분은요, 그 절차가 항상 똑같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일단 이론적으로 이 절차 내용대로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일단 이론적으로라도 자주 반복을 해가지고 이 강의를 많이 좀 반복해서 숙지한 상태에서 경매를 출발하셔야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인 경매 절차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쭉 분석을 좀 잘라서 분석을 좀 하도록 하죠. 자, 먼저 경매의 출발은요, 경매 신청입니다. 경매 신청이 경매 출발인데, 경매 신청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강제 경매는요, 집행 권한에 의한 경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행 권한이라는 것은 판결문이란지 조소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집행 권한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간단하게 집행 권한 그러면 판결문이라든지 각종 조서, 청구 인정 조서라든지 화해 조서라든지 이런 조서, 각종 조서에 있어 조정 조서라든지 이런 조서는요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결문이란지 조서를 확보해서 경매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한다. 그러고요, 임의 경매는요 담보권 실행 경매 그럽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 그러니까 담보권 그러면 근저당권이라든지 담보가등기라든지 전세권 같은 그런 담보 물건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을 임의 경매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제 경매가 됐든 임의 경매가 됐든 이제 경매를 신청할 건데요. 자,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강제 경매라고 하면 판결문이라든지 조서라든 그런 집행 권한이라는 걸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그 집행 권한이 뭐냐, 이제 그걸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한번 연결해서 보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 자, 2014 타경 5887이에요. 5887.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번지 외 2필지 문정 내면 아파트 114동 17층 1702호다, 이렇게 돼 있고요. 물건 정보는 아파트인데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이제 이게 경매 진행 물건 내용인데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채권자라는 사람이 조 누구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채권자라는 사람이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가 있는데, 채무자에서 채무가 있는데, 채권이 있는데, 그리고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한테 이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자, 채무자 이름하고요 소유자 이름이 달라요. 보니까 채무자는 김상이라는 사람, 동일이네요. 채무자도 김상이고 소유자도 김상이네요. 그럼 이제 채무자, 소유자 이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등기부에 한번 가보면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데 보니까 조왕이라는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채무자 김상 누구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제 경매란 말을 쓴 거 보니까 이 조왕이라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 권한이라는 판결문이란지 조서 같은 것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그 과정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를 이제 변제에게 변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받아내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경매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원고가 되고요. 채무자가 어떤 피고가 되어 가지고 소송을 하겠죠.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한 소장을 작성을 한 거예요. 소장은요, 판사한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장이라면 그럼 일반인들은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굉장히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자, 어려운 게 아니고요. 판사한테 편지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 보내는 거냐면 내가 채권자고 채무자한테 돈 언제 빌려줬고 그리고 언제 갚기로 했고 뭐 얼마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뭐 이자도 안 주고 뭐 원금도 상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판사님이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편지 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편지는 그냥 일반적인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 소장이라는 그런 양식이 있어요. 서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춰서 이왕이면 간단 명료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면 판사가 판단하고 그리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는 확인하는 판결문을 주면 그 판결문에서 경매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원고가 이제 채권자가 됐고요. 근데 원고 누구 주소 적고 뭐 전화번호 적고 피고 누구 해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서, 대여금 청구 소송이에요. 자, 그러면 소장은요 청구 취지하고요,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 나눠져 있다. 자, 그럼 청구 취지는 보면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의 요약된 핵심 내용을 청구 취지에다가 기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고가 이제 피고한테 뭐라고 되냐?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여기서 이제 1,000만 원 예컨대 빌려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년 8월 1일부터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까지는 월 2%의, 그러니까 월 2%한 거 보니까 약정 이자를 2% 받기로 했나 봐요. 당사자 간에. 약정이자 2%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판결 정본 송달일, 판결 정본 송달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뭐 금원을 지급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을 이제 작성해서 넣은 거예요. 자, 이건 이제 15%는 소송 촉진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제 뭐 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소송 비용은 항상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원고가 피고한테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있고 당연히 소송하면 승소 판결 받겠죠.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피고 너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만약에 승소 판결이 나면 2심, 3심에 항소하고 뭐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그 1항에 대해서 가집행,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편지 핵심 내용이에요. 청구 취지, 이걸 청구 취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요, 이제 구체적인 그 원인 관계를 쭉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줬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서 쓰는 거예요. 이걸 청구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5년 예컨대 뭐 5월 1일 금 1,000만 원을 변제일은 2005년 7월 30일 이자는 월 2%하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자뿐만 아니라 아직 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원금 1,000만 원과 이를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인 2005년 8월 1일부터 이 판결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자 월 2%와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자, 입증 방법은 갑제1호증에서 차용증서, 돈 주고 빌려받은 차용증서하고 그리고 첨부서류는 소장 9번, 이제 소장을 갖다 또 이제 그 피고한테도 보내줘야 되니까 소장 9번 그리고 위 입증 방법 한 통 그리고 납부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이제 요 내용을 편지를 받고는 자, 판사님은 원고의 일방적 말만 듣고 판결을 할 수는 없겠죠. 항상 세상은 한쪽 당사자 말만 들으면요 세상이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이쪽 말을 들어보면 또 이쪽 말이 다 맞는 것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판단할 때는 양쪽 사람의 말을 공평하게 다 들어주고 그리고 법적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소장을 받았어요. 구하고자 하는 법적 내용을 받았어요. 그럼 다시 또 피고한테 이 내용을 보내가지고 당신한테 원고가 이런 권리를 지금 요구했는데 이런 사실이 맞느냐 아니면 나와서 변명하시오라고 변론 기일을 정해주는 거겠죠. 자, 그럼 변론 기일을 정해주면 그 변론 기일에 나와서 양쪽 말을 다 듣고 판사님이 이제 판결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만약에 원고가 이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지금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확정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승소 판결이 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나서 이제 판사님이 판결기일을 정해서 판결을 한 거예요. 자, 무슨 지방법원 판결문입니다. 최종 판결문 받은 거죠. 승소 판결문 받은 겁니다. 자, 사건 번호 나와 있고 원고 누구, 피고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주문은 아까 그 소장의 청구 그 취지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다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피고는 원고에게, 여기서 이 사건에서 이제 1억짜리 판결문이네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몇일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취지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이렇게 다, 이게 판결문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에요. 자, 이걸 저 판결문이라고 한다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이 판결문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문이라는 집행 권한에 의해서 이제 경매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강제 경매라고 한다 그럽니다. 강제 경매라고 한다. 판결문에서 경매하는 것을 이제 강제 경매라고 한다. 자, 채권자 이름 쓰시고 주소 쓰시고 채무자 이름 쓰시고요. 청구 금액, 원금 얼마 및 이에 대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몇 프로의 비율에 한 금원. 그리고 이제 이 판결문에서 어느 대상 부동산을 팔아서 내 돈을 주시오라고 이제 부동산을 특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경매할 부동산에 표시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매의 원인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채무 명의, 뭐 이거 다른 말로 집행 권한 이렇게 표현하죠. 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무슨 법원 무슨가 청구 사건에 몇 년 몇 월 며칠 선고한 판결문, 뭐 판결 또는 공직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청구 금액을 변제해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를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문이죠. 판결문. 그리고 송달, 피고한테 송달됐다는 송달 증명원,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 부동산을 팔아치워서 내 돈을 돌려주시오라고 청구해야 되니까 특정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동산 목록이고요. 팔아달라고 하는 그 부동산 목록을 쭉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문이 아니고요. 담보물권에서 경매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한다 그랬어요. 임의경매. 자, 채권자 뭐 성명 주소 쓰시고 채무자 성명 주소 쓰시고 청구 금액 원금 얼마 및 이에 대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다 갚은 때까지는 연 몇 프로의 비율의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담보물권과 피담보권에서 담보내는 피담보채권에 표시해가지고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금 얼마를 이자는 연 몇 프로로 변제일은 몇 년 며칠로 정해서 대여하였고 위 채무의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 접수 몇 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을 설정한 거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는데 채무자는 변제기가 경과해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 금액의 변제 충당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걸 임의경매라고 하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첨부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팔아달라고 하는 대상 부동산,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한 통 해가지고 이렇게 경매 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강제경매 신청서, 임의경매 신청서는요,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경매 서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그 이름하고 주소 이렇게 바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이제 신청한 거예요. 강제경매, 임의경매. 자, 그럼 이제 그 권한을 찾아내는 걸 이제 쭉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절차로 돌아와서,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문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경매가 됐습니다. 또는 뭐 아까 담보권 실행,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차용 증서 받고 그냥 빌려준 게 아니고 담보 채무자의 재산이란지 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이란지 담보가등기나 이런 걸 설정하고 이제 변제에 변제를 안 하면 경매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한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통상 2일 정도 내에 경매 개시, 2일에서 보통 3일 정도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걸 한다. 자, 이 기간은 뭐 강행 규정이 아니고 보통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뭐 2일에서 보통 3일 내에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걸 한다. 자, 경매 신청할 때는요, 경매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자, 그럼 경매 신청하면 이 대상 채권자가 채무자라면 채무자, 아니면 또 다른 물상보증의 부동산을 팔아치워서 내 돈을 돌려주시오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거니까 그 부동산을 파는 절차를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동산을 팔려면 뭐 다른 또 채권자 이해관계인한테 송달하려면 송달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또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그럼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또 법원이라든지 또는 집행관 사무원들이 또 현장에 직접 가서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비용을 채권자가 미리 내놓는 거예요. 채권자가 경매 비용을 미리 예납을 합니다. 그럼 경매 신청 비용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쭉 체크해가지고 납부하라고 하면 그 경매 비용을 미리 이제 예납을 하는 거예요. 자, 경매 비용도 내고, 그리고 적당한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적법한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자, 집행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그럼 이 부동산을 팔아치워가 돈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경매를 해주겠소라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는 그 대상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그 대상 부동산 등기소에다가 우리가 경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 부동산에다가 경매라는 걸 기입하시오라고 기입 등기를 촉탁을 하는 거예요. 등기소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문도 송달하고 기입 등기를 촉탁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이 되면 등기부에 강제경매면 강제경매, 임의경매면 임의경매 이렇게 기입이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사건 번호가 부여된다. 자, 그럼 실제 사례에다가 한번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 사건에서도 자, 이게 사건 번호가 부여된 거죠. 2014 타경 5887.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채권자 조왕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이고 소유자인 김상명의 이 부동산에다가 여기 문정동 내면 아파트 이거를 팔아치워서 내 돈을 돌려주시오라고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경매를 신청했냐면 등기부에 보니까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그랬죠. 판결문이란지 조서 같은 집행 권한에 의해서 판결문이라든지 그러니까 한참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라든지 각종 조서를 확보해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네. 자, 그리고 이 조항이라는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되면 안 되니까 순위를 또 정하고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이 채무자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부터 먼저 해놨네요. 자, 가압류는요 보존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 승소 판결문을 받기 전에 미리 이 대상 부동산에다가 가압류하는 거예요.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다, 돈을 되찾아와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가압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무자의 대상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하고 한참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 받아가지고 그에게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제경매를 이렇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 등기소에다가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등기소에다가 이 등기를 기입하시라고 촉탁을 해서 접수가 된 거예요. 2014년 4월 18일 날 접수번호는 26636 해가지고 2014 타경 5887 강제경매 이렇게 등기부에 기입이 되었다 이거네요. 이렇게 강제경매라고 하고 사건 번호가 이렇게 기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해서 등기가 기입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경매가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네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등기소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을 촉탁을 해서 사건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된 거네요. 사건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법원에서는 통상 7일 정도 내에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라는 걸 합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를 합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는요,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여러분이 이제 분석하시고 하고 권리 분석을 할 때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인들은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혹시 임차인이라면 이 법원에서 이제 그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하셔라고는 이제 통지서가 와요. 그럼 그 날짜를 잘 보고 있다가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인데 배당 요구 종기는 보통 언제 정해지냐면 첫 매각기일 이전이에요. 첫 매각기일. 그럼 첫 매각길이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매각길이 잡혔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을 팔기 위한 첫 날짜를 정한다고 이걸 첫 매각길이라고 해요. 그럼 매각길 이전에 법원이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길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첫 매각길 이후에 매각 허부 결정길 허가 불허가 결정 요때가 배당 요구 종기였었어요. 옛날 법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첫 매각길 이후가 아니고 첫 매각길 이전에 법원이 알아서 정하는데 이 정도쯤 정해진다. 그 특정한 날짜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첫 매각길 이전에 요때쯤에 배당 요구 종기가 정해진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길 이전에 법원이 알아서 정하는 날짜가 배당 요구 종기다. 그럼 배당 요구 종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날짜를 잘 숙지하고 있다가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사건에서는 그러면 이 실제 사건에서 한번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 이렇게 돼 있네요. 배당 요구 종기가 2014년 7월 9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 배당 요구 종기인 2014년 7월 9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에 참가할 수 있어요. 가끔씩 보면 이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고 나서 배당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경매 절차에서 이런 절차에 대한 날짜를 잘 숙지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자, 배당 요구 이렇게 이제 종기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도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경매 준비에 들어간다. 자, 그럼 경매 준비는 보통 4개월에서 약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또 끝날 수는 있으면 한 4개월 정도고 늦어지면 6개월 또 계속 길어지면 1년 6개월 후에 경매가 첫 매각기에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매각 준비 동안에는 뭘 하는 거냐면 이 부동산을 팔기 위한 절차를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팔기 위해서는 이 대상 부동산이 과연 얼마 정도 되는가는 감정평가를 해야 될 거예요. 감정평가를. 그러면 이제 집행법원의 판사님은
법 전문가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게 이 부동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지 팔겠다고 물건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감정평가 법인한테 이 부동산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라고 감정평가를 돈 주고 의뢰를 하지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판사님 이 부동산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다 라고 감정평가서를 보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면, 자, 이 사건에 보면 감정가격이 6억입니다 라고 이렇게 잡혔어요. 감정가격이 6억이라고 잡혔다. 자, 그러면 이 감정평가 내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처음 경매를 이제 출발하고 시작할 때는요, 이런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자꾸 읽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감정평가한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고 어떻게 평가해주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는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뭐 전망이 보고 개발 전망이 어떻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쫙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거를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니까, 현황조사서고요. 여기는 감정평가서 나왔네요. 감정평가서 김상용 소유 물건 2014 타경 5887 뭐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누구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내용이 한 20몇 장짜리 있고 굉장히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냥 틀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 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게 서명 날이랍니다. 감정평가사 이름 놓고 이제 날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가 금액은 6억 원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누구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소유자는 김상 누구고 사건명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서에 보니까요, 이 아파트 전체가 나온 게 아니고 건물의 2분의 1, 그리고 아파트니까 땅도 있고 건물도 있겠죠. 그럼 건물의 2분의 1이고 대지 땅에 대해서도 2분의 1만 경매가 나왔고 이게 6억입니다. 이런 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금액에 의해서 응찰하는 분이 가끔 이게 큰 실수를 할 수 있고 큰 실패를 이제 좌초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그걸 숙지하셔야 돼요. 감정평가서에 보니까 이 아파트 전체가 경매가 나온 게 아니고요, 2분의 1어치만 경매가 나왔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특히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이 경매가 나왔을 때 땅만 경매가 나왔는지 건물만 경매가 나왔는지 땅하고 건물,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경매가 나왔는지는 이 감정평가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가 나왔는데 토지 건물이 다 나온 줄 알고 낙찰받고 나서 낭패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토지 건물 다 나온 줄 알았는데 건물만 경매가 나가지고 낙찰받아가지고 건물 또 철거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초부터 잘 닦으셔야 되는데 감정평가서를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서를 적어도 한 7, 8편 이상 꼼꼼히 읽어보다가 어느 순간 돼서는 이제 요 핵심 내용만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서에는 이렇게 6억이라고 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제 경매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뭔 얘기냐면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가 잘못된 게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믿지 말고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판단해서 이 물건이 뭐 싸게 평가된 건 이걸 찾아내라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경매를 많이 하신 전문가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초보 경매 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감정평가서의 평가 금액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그럼 스스로 판단하려면 어디 가서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그러면 법원 이제 현장에 가서 부동산 소재지의 현장에 직접 가서 중개업자들을 쭉 탐문을 해서 그 내용을 알아내야 된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가보시면 이 중개업자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너무너무 천차만별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중개업자는 이 부동산에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 그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평가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다르고요, 그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냐, 보수적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또 너무 낙관적으로 믿을 것이냐, 이렇게고, 그리고 그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출발점부터 경매가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를 하신 분이, 경매를 하는 분이. 자,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 부동산 감정평가 분야에 가장 권위 있고 전문가가 감정평가사고요, 국가가 부여하는 라이선스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감정평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부동산 전반적인 거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컨설턴트로서 이제 뭐 부동산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감정평가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능하면 감정평가사의 감정금액을 믿고 출발하셔야 돼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금액을 부정하고 출발하면요, 경매 출발부터 안 돼요.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자꾸 막히는 거죠. 이 시세에 대한 확신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맨날 내 동네 것만, 내 동네 시세 내가 잘하니까 내 동네 물건만 찾기 시작하면 1년에 내 동네 물건이 한두 건 나올까 말까인데, 그럼 경매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모르는 지역도 응찰하러 좋은 물건이면 응찰하러 가서 낙찰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중개업사의 그 시세를 보완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어쨌든 모든 투자 책임은 스스로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격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감정평가사의 평가 금액을 일단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조금 싸게 사는 것이냐, 뭐 비싸게 사, 이것만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된다. 자, 그럼 감정평가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도 됐고,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얼마 정도 된다는 걸 이제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 명령을 받았어요. 평가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또 현황조사라는 것도 해야 돼요. 현장에 직접 가서 이 부동산에 누가 점유하고 있고, 방이 몇 개이고, 언제 전입신고했고, 뭐 이런 내용 갖다가 집행관의 사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현황조사를 합니다. 이거를 현황조사서라고 해요. 현황조사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현황조사서 한번 보시면, 자, 이런 것도 다 읽어보셔야 돼요. 꼼꼼히. 자, 그럼 현황조사서를 한번 보면, 자, 현황조사서예요. 그 집행관에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현황조사한 거예요. 사건 번호 서울 동부지방법원 뭐 번원 7개 2014 타경 5887 문정동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서울 동부지방법원 내용 나와 있고, 소재지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상, 점유관계는 미상이다. 기타, 본건 목적물 소재 출장한 바, 문이 잠겨 있고 거주자가 부재 중이어서 조사하지 못하였음.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재자를 조사한 바 김상 누구라는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황조사서예요. 나중에 이 현황조사서가 유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 단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집행관의 사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갔을 때 공사업자가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 안 했다, 이런 게 이제 기록에 나와요. 그럼 이게 점유 안 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결정적 증거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꼼꼼히 자꾸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현황조사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도 이제 쭉 받고, 그리고 감정평가서는 방금 이제 감정평가 명령에서 감정평가서가 이제 작성돼 왔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각종 채권자들한테 또 이제 송달을 해요. 각종 그 채권자 이해관계들한테 뭐 돈 받을 게 있으면 채권 신고하고, 임차인들 있으면 권리 신고하시고 하라는 이제 이런 송달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송달 내역이라고 합니다. 송달 내역. 자, 여기 보니까 이건 문건 처리 내역이고, 자, 송달 내역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송달 내역에 보니까 뭐 채권자 조 누구한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채권자가 이제 경매를 신청했는데 뭐 서류가 보완 부족해가지고 보정 명령 뭘 내렸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 조항의 결시결정 정보는 뭐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자들한테 가압류권자, 채권자인 가압류권자 조항의 최고서도 발송했고, 그 다음에 이게 지분 경매니까 공유자 유 누구한테 이제 공유자로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권리 행사하시오라고 통지서 이런 것도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감정인 누구한테 감정평가법인 어디에다가 평가명령, 이제 이 감정이 이 부동산이 얼마 정도 되겠소라고 감정평가명령도 발송했고, 또 최고간서 송파세무서에다 최고서 발송했습니다. 뭐 세금 체납된 게 있으면 세금 받으시오라고 최고서 발송했고, 서울 최고간서 서울대 송파구청한테다가 또 송파구청장한테도 세금 체납된 게 있어 세금 받으시오. 그리고 최고간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한테도 또 최고서 발송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또 채권자 조항한테는 추납 통지서 뭐 경매 비용이 조금 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통지서 뭐 발송했다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도 쭉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특히 여기 보니까 등기소 송파 등기소 이전 등기 뭐 촉탁서 발송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종 이해관계라든지 권리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권리신고하고 하시오라고 이렇게 송달을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법원에 서류가 이제 들어오겠죠. 이걸 법원 문건 처리 서류라고 한다. 문건 처리 내역이에요. 법원 문건 처리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서류가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등기소, 송파 등기소 등기 필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촉탁하시오라고 했더니 등기소에서 이제 촉탁 등기가 됐습니다라고 등기 필증이 왔고, 뭐 채권자 보정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보정서 제출해서 왔고, 그리고 감정인 구정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감정평가서 만들어서 보내왔고,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집행관 현황조사서 작성해서 서류를 제출해 왔고, 그리고 교부권자 세금 밖에서 송파구에서 교부청구서 세금이 얼마고 세금 받겠습니다라고 뭐 청구서 제출했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자, 특히 또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열심히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관계는 누가 있고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쫙 나와요. 그럼 스토리가 쫙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잘 보셔야지. 나중에 이제 가등기권자가 뭐 배당 요구를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해서 그 배당 요구하면 담보 가등기가 되고, 뭐 배당 요구하지 않았으면 보정 가등기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쭉 이제 여기서 이제 유추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를 처음 기초부터 꼼꼼하게 자꾸 이렇게 찾아보고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뭐 이런 서류가 쭉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보니까 이제 서류 다시 한번 봅시다. 임의경매 신청했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송달 내역 있고, 그 법원 문건 처리, 송달에는 법원 문건 처리 내역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현황조사서, 아까 집행관의 직원이 현장에 가서 현황조사서 만들어서 보내왔고,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서 평가서 만들어 보내왔고, 자, 그 다음에 매각물건명세서예요. 자, 이거는 경매계에서 이제 만드는 건데요. 매각물건명세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아주 기본적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가 언제다라고 나와 있고, 뭐 명록이 나와 있고, 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특히 나중에 중요한 건데요. 이 매각물건명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 이걸 인수조건 이렇게 불러요. 토지 별도 등기 인수조건이라든지 전세권 인수조건이 이런 내용이 쳐 있으면 여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선순위 가등기라든지 가처분 있으면 여기에 기록이 올라오는 거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지 위험 요소가 있나 없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각물건명세서도 항상 꼭 읽어야 되는데, 이런 그냥 생략하고 막 경매하다 보니까 실수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라고 있네요. 자, 이제 채권자들이라든지 또는 특히 그 주인법상이라든지 상위법상의 임차인들한테 권리신고하고 배당요구 하시오라는 신청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하러 통지서가 보내오면 권리신고하고 배당요구 하는 거예요. 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는요, 권리신고만 해도 되고 권리신고도 하고 배당요구도 해도 되고 두 가지 다 방법이 있어요. 자, 사건을 쓰고 채권자, 채무자 이름 쓰시고, 본인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임대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오니 매각되면서 우선 배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해가지고 계약 날짜는 언제입니다. 계약된 임대인 누구, 임차인 누구, 임대치가 몇 년 몇 일부터 몇 년까지 얼마간, 임대보증금 전세 얼마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임차 부분 전부면 전부 방 3칸이면 3칸 이렇게 쓰고, 일부면 그 방 어디 중에 몇 층에 있는 방 중에서 일부 어디, 이런 경우는 도면을 만들어서 내부 구조들을 그려가지고 특정해서 내야 돼요. 방 한 칸이다 그러면 한 칸에 대한 특정한 내부 구조들 그려서 이제 갖다가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인도 입주한 날, 인도 받은 날이 언제다, 이사한 날이 언제다, 전입 신고한 날이 언제다, 확정일자 계약세 도장을 받았다, 받았으면 언제 받았다, 그리고 전세권이면 전세금 등기돼 있다, 이런 걸 쭉 작성해서 법원에 갖다가 이제 제출하면 돼요. 자, 그리고 첨부서로는 임대차 계약서 4번 한 통, 뭐 주민등록등본 해가지고 이렇게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받기 위한 교부금 청구서예요. 세금 교부금 청구서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니까 금액은 뭐 88만 3천 뭐 40원입니다. 체납액, 세금 체납액 명세서 해가지고 뭐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업토지세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당해세입니다 라고 네. 당해세는 좀 우선 배당되니까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를 이제 신청을 해서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신청해서 법원에서 이제 그 경매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각종 이해관계들한테 서류도 제출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 감정 평가 명령도 하고, 그리고 현황 조사 명령도 하고 해서 이제 각종 서류가 쭉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를 신청해서 공과금, 세무세 최고하라고 해서 최고서 같은 것도 교부청구서 다 들어왔고, 각종 최고 채권 신고하라고 채권 신고 최고도 했고, 감정평가서도 작성돼서 왔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보니까 물건 명세서도 만들었고, 이제 다 만들었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 날짜를 정하고 팔 날짜에 얼마부터 경매를 하겠다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팔 날짜를 정한다. 이걸 매각기일이라고 한다 그러는 거네요. 매각기일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일단 경매를 출발해 가지고 각종 서류 만들어내 가지고 매각기일까지 잡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인 또 매각기일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